먼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경찰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입니다.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권영세 의원이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2시간 전에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접수한 시각은 지난 8일 오후 4시 반인데요. 이미 오후 2시 28분에 피해자 측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전화해서 고소와 관련해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지금까지는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오후 4시 30분에 경찰이 해당 사안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왔는데요. 유출이 경찰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권영세 의원이 거론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창룡 후보자는 경찰 유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경찰에서 유출된 게 맞다면 책임지겠다. 그리고 본인은 고소장 접수 당일 문자를 보고받았고 그때만 해도 피고소인이 누군지 몰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녹취를 들어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 정보 누출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의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현재까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경찰에서 유출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유출자 조치 등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만약에 유출이 됐다는 게 나오면 저는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이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정을 전제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차지원 교수, 지금 유출이 과연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인데 그 전에 미리 알았느냐 하는 부분도 지금 새로운 논란거리가 된 거죠. 그렇죠. 어제 지금 권영세,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금 주장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고소하기 2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 고소인의 그 변호인이 경찰청에다가 이 지금 서울시의 고위직에 대한 고소를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1시간쯤 뒤에 이 서울시장의 젠더특보가 당시 박원순 시장에게 찾아가서 뭐 실수한 거 있으시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 자체가 이 지금 논리적 개연성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 이러한 것을 서울시 쪽에다가 흘려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창룡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직을 걸고 자신은 이런 일이 없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국민적인 이 상당히 관심이 모아져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 직장 내 특히 공공기관 내의 위기와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상습화되어 있다는 것이 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소권 없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도외시할 수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피소 사실의 유출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경찰청장이 직을 건다는 각오로 수사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과연 유출 자체가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여전히 논란거리긴 합니다. 두 변호사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근택 변호사, 유출이 된다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게 범죄 행위일 수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범죄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는요,
죄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면 아마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검찰 수사관이 특정 기업 수사하는데 그 정보를 알려줬다 그래가지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 뭐 구속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나중에 소환 직전에 알려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 말고 예를 들어 그 전에 그거는 이제 소환을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 개인적으로 알려주거나 이랬을 때는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된다는 게 저는 아마 판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소인에게 당신 고소됐으니 언제까지 나오시오 하는 것은 고소인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해야 적법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소환을 받으면 보통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 고소장 열람 등사를 해주거든요. 예. 그럼 보통 고발 당한 사람이 열람 등사를 해서 며칠 내 나옵니다. 보통 일주일 한 3, 4일 나오면 그걸 보고 가는데 이런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아니면 뭐 뇌물 사건이나 어쨌든 이렇게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처럼 만약에 고소된 접수 직전에 만약에 직후에 바로 알려주고 했으면 이거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됐으니까 조사받으러 나오십시오. 이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서정 변호사, 아까 그 물어본 국회의원이 직을 걸고 책임을 질 여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김 후보자는 뭐 그렇게 답변은 안 했지만 합당한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직을 걸고 해야 할 정도로 고소 사실을 유출한 게 중요한 범죄가 됩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전에 현 변호사 말처럼요. 우리나라 판례는 이제 형식비가 아니고 실질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으로 이제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분류돼야만 비밀 누설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따지거든요. 근데 이 고소 사실은요. 바로 누설되면 피해자를 해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실질적으로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죠. 이걸 미리 누설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에서 저는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제 결국 젠더 특보의 핸드폰이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결국에 젠더 특보가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가 조사받겠다 2시 38분 전화했을 때 직후에 또 시장실 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유출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파견 경찰이나 친분에서 살짝 몰래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경찰청장도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젠더 특보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면 과연 이게 누구하고 통화했는가? 이게 저는 스모킹 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찰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저는 높기 때문에 그럼 이게 경찰한테 수사 맡기면 결국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죠. 따라 저는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누설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태근은 어찌됐든 간에 4시 30분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그 젠더 특보가 박원순 시장한테 혹시 실수하신 것 있느냐라고 물어본 게 오후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안 것은 분명하잖아요. 조금 전에 서 변호사께서 이제 젠더 특보의 그 통화 기록, 사실은 뭐 포렌식까지도 필요 없고요. 젠더 특보의 통화 기록이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젠더 특보의 통화 기록과 서울시장 비서실에 파견된 경찰의 통화 기록을 두 개를 다 확인하면 그러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서울시청에 경찰관이 파견돼 있습니까? 시청 비서실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관행이고 왜냐하면 뭐 서울시하고 서울청하고 연락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시호등 하나 만드는 거와 관련해서도 구청이나 서울시가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는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임순현 특보는 과거 출신이 성폭력 상담소 인권재단을 거쳐서 남인순 의원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소인 측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자신들이 유출한 내용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고소 사실을 처음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고소하러 가겠다고 알린 직후에 사실을 알려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에서 서울시장 비서실에 파견한 경찰한테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냐고 묻기 이전에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까지 유출된 정황, 경찰에서 유출 정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유출된 정황이 없다라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최소한 후보자는 적어도 경찰청과 외부 사람들과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야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황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 젠더특보와 파견경찰관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냐라고 물어봤어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유출된 과정들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두 분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것. 이게 예.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유출이 한 번만 이루어졌는가의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 자체가 유출된 내용, 고소 자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고소 내용이 나중에 유출이 돼서 그 내용들이 또 시장실에 전달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 시장이 처음 이 사건에 대한 뭔가 불미스러운 있냐라는 반응하는 거 하고 저녁에 심야대책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 반응했던 내용들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출이 꼭 한 번 있었는가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점이죠.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이 고소 사실 유출이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요. 왜 이 문제가 계속해서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 이 내용을 풀리게 하면서 수많은 의혹들을 끄집어내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문제 심플하잖아요. 두 개잖아요. 첫 번째는 경찰에서 흘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한 고소인의 변호인이나 주변에서 흘렸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 조사하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면 이제 남은 부분은 고소인의 변호사나 그 주변에서 그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경찰도 명확하게 조사해야 되고 그 고소인 그 변호인 그 주변들도 그 조사해야 되는데 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정쟁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이 행태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판을 키워서 누구에게 줬냐. 핵심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성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논의 함께 하면서 그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계속해서 부풀리게 하는 건 누구에게 좋고 누구에게 불리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양문석 이사장이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장성철 소장 혹시 이해를 좀 시켜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국가 시스템이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서 누출이 됐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것을 밝히자는 건데 그것이 왜 정쟁이고 의혹을 부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상해요. 하여튼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경찰 스스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탐문 정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누출한 사람들이 없다. 경찰이 이러한 피의 사실을 외부에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누가 유출했느냐가 지금 쟁점 중에 하나인데 경찰이 제대로 된 스스로의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탐문만 했다? 이것은 뭔가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3시 30분에 다시 피의자의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진짜 고소할 거냐라고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 스스로 입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박원순 시장이 짧은 유서 한 장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의혹들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겠죠.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언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느냐와 관련해서 가장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젠더특보입니다. 젠더특보 어제 밤늦게 경찰에 출석해서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소권 없다고 하면서도
수사를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젠더특보 출석 장면 잠깐 보시죠.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님한테 보고하신 내용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혹시 보고하실 때 피소 진호 대표님 피소 사실 언제 알고 계셨어요? 밀지마 사실을 아셨나요? 그런 일이라는 게 성 관련 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성추행 관련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보고할 때 들으셨어요? 대표님 참모진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보선랑 의원실 중 어느 쪽에서 경로를 인지하신 건가요? 대표님 이렇게 가시는 거 비겁하신 거 아닌가요? 자, 서종 변호사, 공소권이 없는데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공소권이 물론 이제 그 박원순 고 시장에는 이제 공소권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여러 의혹 결국 이제 그 성추행을 방조했느냐 서울시 공무원들이 상담했을 때 이런 이제 방조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출 의혹이 있고 또 이제 2차 피해, 2차 가해 의혹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한 걸로 보이고 이걸 이게 떠나서 옛날에 그 김학의 장자연 사건 있잖아요.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소시효 여부를 떠나서 수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어느 모로 보나 경찰에서는 이게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혁은택 변호사. 네, 뭐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자꾸 김학의 장자연 사건 얘기하는데 그때랑 좀 다른 게요. 그때는 어쨌든 우리가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대상이 됐던 것이고 그때는 이제 공소시효가 문제였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조사 받을 사람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고 저도 아마 지금 말씀처럼 결국은 아마 성추행을 무마했느냐 어쨌든 이게 방조 부분을 조사하다 보면 결국은 그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건 뭐 시장이 그럴 뿐이 아니다. 뭐 참아라든지 아니면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데 안 했다든지 결국은 아마 이 성추행 했는지 여부는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뭐 무마했는지 방조했는지 이거는 아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 조사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성추행 여부는 아마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하는 게 저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 기본적으로 이게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그걸 갖고 문제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때 강조하셨던 것은 어쨌든 성범죄 혐의자, 성범죄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말씀이 주된 목적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지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야 된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련해서 어제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약간 뜬금없는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일단 들어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중무공이 난중일과 관련해서 여자와 잤다, 잠을 잤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됐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충무공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여성 그 관노와 잠을 잤다 이렇게 잘못된 허위사실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 등의 고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 난중일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직접 덕수이 씨 문중에서 또 우리 노승석 박사께서 그 부분에 관한 추가 해명과 또 이해와 또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바로 잡도록 하는 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를 했다는 허위 글이 이슈화되어 일반 만파 유포된 사태에 대하여 충무공의 후손으로서 충무공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충무공 전문가의 분석 내용에 의하면 의 글은 난중일기에 전혀 나오지도 않는 잘못된 조작된 허위 글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잘 모르는 시청자들께서 무슨 뜬금없는 이순신 장군이냐 하실 수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을 자지 않았느냐 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의원이 지역구가 충남 아산 갑입니다. 그러니까 현충사가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명예를 해친 것이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거를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김창룡 후보자. 그거는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자, 차재현 교수. 예. 저 질문이 청문회에서 좀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지금 아까 이거 이순신 장군 간노 뭐 이 이야기 자체가 이 지금 박원순 시장의 사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지금 추측들이 쏟아진 가운데 앉아 이 지금 성추행 의혹이 상당히 앉아 이 떠오르니까 이 그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한다는 뭐 지지 세력 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뭐 그 말 자체가 진짜 정말 좀 이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역사학자들도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목과 관련해서 지금 당시 난중일기에 나오는 간노집에서 잤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 그 이순신 장군이 이 백의종군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백의종군으로 완전 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이 나오자마자 그 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 이 간노집에 잤다는 그 자체가 이 지금 그 이 일종의 이 여성 노비하고 잠자를 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인 것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잣대로 이야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측을 역사적인 사실을 억측을 해서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넬에 기시이라는 귀를 씻는 것, 귀를 씻는 이 풍속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도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듣고 귀를 씻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자체는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귀를 씻고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지 이런 것들 국회 청문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아산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명예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뭐 거론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길을 진짜 좀 오염시킨 것이 아닐까? 저는 뭐 한 번쯤 길 씻고 넘어갈 사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성철 수장 청문회하거나 국정감사하거나 그러면 저런 질문하는 분들 꼭 있어요. 참 좀 할 일이 없는 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것이 기사가 나온 게 아니라요. 어떤 글에 좀 댓글로 달린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기사화가 된 건데 그러면 모든 댓글에 대해서 다 조사하자고 할 겁니까? 저것은 기본적으로 소설에 나온 문제거든요. 김훈 작가의 카레노래라는 그런 소설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갖고 지금 청문회장에서 저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할 일 없는 분 아니냐. 청문회장을 코미디장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구를 다분히 의식한 발언이라고 봐야죠. 그렇더라도 소설과 댓글에 나온 얘기를 갖고 저런 식으로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운 청문회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좀 덧붙이고 싶은 게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절박함이 없다라는 느낌들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피해자의 피해 내용들을 밝혀내는 과정들에 주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그런데 뭐 무슨 공공 스캔들 얘기가 나오지를 않나, 또 대변이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은 그 박원순 시장 아들의 그 상주로서의 특혜 대우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병역비리 문제를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사실은 아마 그 미래통합당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전히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한가로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민주당 진영의 잘못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온
역량을 다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당 내부의 분위기가 돼야 되고 예. 그것들을 독려해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당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못하면 과거에 봤지만 저런 잘못들이 계속 벌어집니다.